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7장 리더십 이론과 조직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절 중 출제 빈도가 높은 절은 리더십 이론입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7년 동안 2문제가량 출제가 되었지만 출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험서 126페이지의 7년간 출제 영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영역은 리더십 이론이고요. 총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매 회차별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특히나 리더십 이론에는 크게 행동, 특성,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의 리더십 하위 이론들을 고루고루 섞어 놓았을 때 가나다라, 옳은 설명을 고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각 이론은 주요한 특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상황 리더십입니다. 이 말은 7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리더십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비해 상황 리더십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이론에 비해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의 특성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또 사회복지 조직에 부합하는 리더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리더가 될 때 어떤 리더십을 보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예를 들면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 또 나의 리더십을 독단적으로 그냥 발휘하기보다는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섬김 리더십,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외부를 지향하고 또 구성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원을 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경쟁적 가치 리더십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면 3문제, 2문제, 1문제 매 회차 차이는 있지만 한 문제 이상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서 리더십 이론의 특성을 비교해 둔다면 대부분 문제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절 리더십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8페이지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성원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힘, 능력입니다. 자, 일 잘하는 리더는요, 직원들한테 시키지 않죠. 어떻게 하죠? 솔선수범. 리더가 하는 모습을 보고 센터장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센터장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도 동참하자. 훌륭한 리더십이지요. 자, 이런 리더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리더의 특성을 강조했네요. 즉, 리더는 타고난다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리더는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특성 이론에서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겠네요. 하지만 그 특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발견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이 특성 이론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을 텐데 말이지요.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 이론이 등장했을 겁니다. 리더가 특성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다면 특성, 캐릭터는 모르겠고 행동을 보자.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하 직원들이 따르는가. 그래서 리더의 행동들을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리더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리더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부하 직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리더의 행동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상황이론입니다. 리더의 특성, 리더의 행동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부하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역동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리더십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자, 첫 번째 출제 유형은 리더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특성 없더라. 행동 정해지지 않았더라. 지금은 상황이다.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이론, 상황이론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 특성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특성 이론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128페이지에 보면 특성 이론의 관점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있지요. 자, 여기다가 별표해 놓겠습니다. 특성 이론에서는 리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에 관점을 둡니다. 즉, 신체적으로는 키 이 정도로 태어나더라. 사회적 배경으로는 부모님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IQ는 이렇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격 중에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기보다는 좀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IQ 이런 고루고루의 자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연구마다 이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론에서는 IQ가 중요하다. 또 어떤 이론에서는 아니다. 신체적 특성이 중요하다. 또 어떤 이론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중요하다. 어느 게 정답이죠? 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게 바로 특성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연구마다 강조하는 리더의 특성이 다 다르더라. 그리고 특성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리더인지 직원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더라. 또 리더의 특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특성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네. 그래서 특성 이론 뿅 사라지고 두 번째 이론인 행동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행동 이론은 당시에 행동과학자, 즉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조직 행동, 예를 들면 심리학 안에서도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도 있지만 또 이제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산업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산업조직 심리학이 있고요. 경영학에 있어서도 재무, 회계, 마케팅 다루는 학문도 있지만 인사행동 또는 인적 자원 관리를 다루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행동 이론, 즉 그 조직 행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조직 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두 개, 1번, 2번 이 두 개 대학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나는 산업조직 심리학에 관심 있어요? 경영학에 인사조직에 관심 있어요? 유학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오하이오, 미시간 이쪽 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바로 리더십 중에 행동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 즉 조직 구성원들이 잘 따르고 또 조직의 성과를 많이 내는 조직에는 어떤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연구했던 거예요. 첫 번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의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자, 12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리더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 자, 이게 조직 행동 이론이라고 했었죠. 조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즉, 조직에는 조직 구조, 조직 환경, 조직 기술 이런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의 구조를 관련된 행동들을 많이 보이더라. 구조주도 행동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조직 행동 중에 행동, 구성원, 직원들을 배려하는 행동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조직 구조화된 일, 그러니까 주로 업무, 일이 될 것이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고려하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하이오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리더는 일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리더는 직원을 배려하는 데 초점을 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봤어요. 일에 관심 많고 직원에 관심 많은, 일에는 관심 많은데 직원에는 관심 없는, 일에는 관심 없는데 직원에는 관심 많은, 일에도 관심 없고 직원에도 관심 없는, 이렇게 총 4가지의 조합이 나왔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업무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리더는 어떤 리더였는가?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였는가? 봤더니 여기 130페이지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성과가 높았던 유형은 둘 다 높을 때였습니다. 둘 다. 구조에도 관심, 그래서 구조 행동 많이 하고 또 배려 행동 많이 할 때 조직의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직원들의 이직률 떨어지고 근속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리더들에게 2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훈련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산업조직심리학에서는 구조주도 행동을 할 거를 어떻게 해라. 직원들 배려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많이 담아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유명한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우리도 한번 연구해보자. 둘 다 높을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30페이지 미시간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합니다. 자, 하지만 구조 배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표절이 되죠.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있는 연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사회복지조사로 공부할 때 연구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문헌고찰, 선행연구 고찰을 하는데 이미 동일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면 굳이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시간 연구는 기존의 오하이오 연구를 약간 빌드업 합니다. 빌드업. 변수를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나타난 변수가 첫 번째는 직무, 일이라고 하는 변수. 두 번째는 구성원, 직원이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개념이 바뀌었죠. 구조와 배려라는 개념이 직무와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리더를 선호하는지, 어떤 리더 밑에 있을 때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하이오 연구랑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성원 중심으로 리더십을 보일 때 직원들은 선호했고 만족도도 높았고 성과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미시간 대학의 산업조직심리학이나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이후의 교육 훈련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구성원 중심이죠. 구성원.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직원의 복지를 어떻게 신경 쓰고 직원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어떻게 관리해서 승진시키고 직원들의 개별화된 성장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미시간 주립대학의 방향성이 되고 맙니다. 자, 이처럼 2개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개의 연구 결과가 불일치했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나타나죠. 누구 말이 맞느냐? 둘 다 신경 써야 되냐? 하나만 신경 쓰면 되냐? 아예 대놓고 이 조합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행동이론 중에 3번째 관리 격자 이론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오하이오 연구든 미시간 연구든 비슷한 점이 있었죠. 하나는 일에 관심, 하나는 직원 관심. 그래서 구조냐, 배려냐, 직무냐, 구성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좌표 축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관심이다. 생산. 두 번째는 사람, 조직 구성원, 직원,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둘 다 낮고 둘 다 높고 둘 중 하나만 높고 둘 다 중간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게 존재합니다. 여기 숫자가 보여주지요. X축의 숫자도 0부터 9까지 Y축의 숫자도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1,1, 1,2, 1,3, 1,4, 1,9 여기서 1부터 9까지 2,1, 2,2, 2,3, 2,9까지 이렇게 해서 9,9까지 가려면 9 곱하기 9, 81개가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81가지 리더십 유형.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것만 5개를 꼽은 거예요. 자, 관리격자 이론은 81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이야기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둘 다 낮은 유형, 즉 가장 낮은 것은 1,1이 되겠네요. 1,1. 자, 1이라는 것은 생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아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가장 낮아요. 둘 다 관심이 없다. 이름하여 무관심형입니다. 이래도 사람 어디에도 정을 못 붙인다. 누가? 리더가. 직원들은 답답하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둘 다 높은 유형도 있을 겁니다. 제일 높은 숫자는 9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9 생산에도 만점, 인간에 대해서도 만점, 9,9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팀형. 실제로 이런 리더도 있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우리 기관장님은 정말 일할 때 화끈하게 일하고 또 쉴 때는 또 화끈하게 쉬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리더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필요한 리더. 생산, 인간 모두에 관심을 가지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중도형이 가장 적합하다. 틀린 말입니다. 둘 다 뛰어난 리더가 조직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무관심, 가장 높은 팀형. 이제 둘 다 중간중간 있는 리더를 우리는 중도형이라고 합니다. 1부터 9까지 중에 딱 가운데 있는 5. 그래서 5,5는 생산에 대해서도 적당히, 인간에 대해서도 적당히 그냥 중간만 가면 된다 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중도형 아니에요. 자, 시험에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2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은 만점 9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1점 가장 낮습니다. 9,1. 그럼 뭐를 중시한다고요? 생산, 즉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일중심적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선호합니까?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휴일에도 연락 오고 야간에 카톡 오는 리더 선호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일중심의 스타일 선호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직원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9는 어떤가?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가장 낮은 점수 1점. 하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요. 9점. 즉 생산력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인간 관계에만 관심 가진다.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관 시설평가가 꼴찌를 하든 말든 보조금이 삭감되든 말든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당장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회식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리더가 매일 그런 생각만 하면 직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조직에서는 내가 배울 게 없다. 도태된다. 옆에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승진해가고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현타가 세게 오겠지요. 처음에 하루 이틀 놀 때는 좋지만 매일매일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 내년도 우리 기관 어떻게 되는 거지? 시설평가에서 꼴찌했는데 법인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의 리더를 우리는 컨트리 클럽, CC형이라고 합니다. 컨트리 클럽. 늘 클럽에서 노는 것 같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격자 이론은 조직의 관리를 격자, 가로, 세로가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격자가 있죠. 좌표축이 있죠. 1,1, 9,9, 5,5, 9,1, 1,9 이런 식으로요. 81가지 중에 대표적인 5개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례 문제로 받아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요. 리더가 조직의 성과, 시설평가, 지도 감독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직원들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어떤 리더십으로 예측이 되느냐? 여러분은 과업 중심형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외부의 지도 감독, 시설 평가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직원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리더. 그럼 여러분은 무관심형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이냐? 둘 다 높은 팀형의 리더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의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오하이오 연구, 둘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미시간 연구, 구성원을 챙겨라. 세 번째, 관리격자이론, 각각 영역마다 5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동이론 다음에 등장한 것이 상황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론도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없었잖아요. 그냥 부하 직원 하는 것 보고 그때그때 하면 된다 였고,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의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리더가 나는 과업 중시형이야. 어쩌겠어. 너희들이 따라야지. 나는 팀형이야. 그런 줄 알아. 리더는 리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부하 직원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상황이론. 부하 직원에 따라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들러의 상황이론은 이런 겁니다. 직원들한테 설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그거를 리스트, 가장 적은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데 그 prefer, 선호한다. 그러니까 가장 덜 선호하는 코워커인 거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리더십의 특성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2번, 4번, 2, 3, 4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허쉬라는 사람과 블렌차드라는 사람의 공동 연구입니다. 이름하여 상황적 리더십 이론인데요. 리더는 정해진 특성이나 정해진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앞서 관리 격자 이론은 부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팀형, 그냥 나는 무기력형이었죠. 상황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에 따라서 때로는 일 중심, 때로는 인간관계 중심, 때로는 중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상황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별표 해두셔야 됩니다. 별표. 상황이론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니까요. 부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능력과 의지가 어떻는가 하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능력 높고 의지 높은 유형이 있겠지요. 능력도 없는데 의지마저 없는 리더도 있을 거고요. 둘 중 하나만 있는 리더도 있을 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의지는 없는 그 부하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부하가 능력은 있는데 의지는 없는 둘 다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이렇게 4가지 조합이 나올 겁니다. 부하 직원이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탁월하죠. 자, 아까 관리격자이론하고는 다른 설명입니다. 관리격자이론에서 이 주체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생산에 관심 많은 걸 이야기했고 지금은 부하 직원이 어떠한가입니다. 부하 직원이 능력도 있고 부하 직원도 의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뭘 시키면 안 됩니다. 뭘 시키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장님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관장님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둘 다 높을 때는 알아서 하세요. 위임.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알아서 능력을 발휘하고 알아서 열정에 불타오르니까요. 하지만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일에 대한 의지나 열정도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위임하면 일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시켜야 됩니다. 이름하여 지시. 언제까지 해? 그리고 한 거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걸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지시형입니다. 자, 앞서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갑니다. 그죠?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누구는 모르는 줄 아나.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둘 다 있을 때는 맡기고 둘 다 없을 때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에는 나머지 두 개가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을 때. 능력은 아주 뛰어나요. 의지가 없어요. 이름하여 우리가 이를 농땡이 부린다라고 하죠. 농땡이. 하면 잘하면서 안 하려고 뺀질대는 유형. 이럴 때는 알아서 해라 하라면 싫은데요. 이렇게 하라면 제가 왜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같이 하자입니다. 같이 하자. 참여시켜야 됩니다. 참여. 함께 하자. 나도 할 거야.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스스로는 의지나 열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씩 힘을 북돋아주면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 능력은 없는데 의지만 있다. 이럴 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그럼 트랙을 따라서 돌아야 되겠죠. 트랙은 보통 달리기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꾸로 달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열심히 그것도. 그러니까 열정은 뿜뿜하지만 그 방향성을 잘 모르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결국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꼴찌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은 줘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됩니다. 꼭 요 정도만 알려주면 아, 이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달리는구나 라고. 자, 방향성 제시하는 리더. 이를 우리는 제시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방향을 알려줘야 된다. 시계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지. 예를 들면 사람 중심의 실천인지 서비스 중심의 실천인지 이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면 해낸다입니다. 자, 상황적 리더십에 4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례 문제에서도 여러분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부하 직원이 사회복지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2급과 같이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번아웃이 온 상태이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는가? 정답은 상황적 리더십. 그리고 그 중에서 답을 찾는다면 참여형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많다는 것은 능력은 뛰어나다는 뜻인데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은 의지가 사그러들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은 물론 컴퓨터 활용 능력, 사회조사 분석사 그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 자격증을 하나도 못 달 정도로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마음가짐, 열정은 뛰어나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4가지 유형. 실제 사례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의 리더십 유형은 거래적 리더십이냐, 변혁적 리더십이냐 2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캐럿 마켓 이런 데 뭔가 물물 교환 하잖아요. 그죠? 벼룩시장 이런 데도 나는 이걸 내놓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고 이렇게. 근데 거래가 성사되려면 교환이 슬기롭게 이루어져야 되죠. 지역사회복지로서 배운 것처럼 내가 내놓은 것과 비교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줄 게 거의 비등비등할 때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성과를 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부하 직원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급여는 동결되는 거죠. 부하 직원이 조직의 성과에 관심이 많다. 리더도 직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부하 직원이 이직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리더도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런 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죠. 너무 이득 관계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사회복지 조직 크게 안 맞겠죠? 즉, 조직 현상 유지에만 관심 있고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성과를 낼까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주는 만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죽끈을 새롭게 매는 정도로.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거부한다. 관행, 습관 필요 없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그런 비전을 알려주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설렙니다. 우리 리더는 다른 조직의 리더하고는 조금 달라. 관행을 거부해. 여기 있으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리더가 하는 말이면 나는 따를 거야. 이런 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보면 표로 두 가지 리더십을 비교해 놨지요. 거래적 리더십은 그냥 현상, 나도 뭐 굳이 이 이상 하지 않겠다. 주는 만큼 하겠다. 현상 유지, 그냥 안정.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지. 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 새로운 시도 필요 없어. 그리고 보상은 일 잘하면 그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고 일 못하면 보상을 안 준다. 하는 만큼 서로 의존. 그리고 업무는 일상적인 것만 하지 혁신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에 필요한 변혁적 리더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합니다. 규정을 지키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규정도 바꿔나갑니다. 보상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개인에게 주다 보면 팀이 와해되잖아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마음 상하니까요. 그래서 팀 단위로 부서 단위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팀이 으쌰으쌰 결속력을 다져서 열심히 하겠지요. 또 리더와 부하는 부하 직원 하는 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 어떻든지 리더는 혁신성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면 부하 직원들도 그 리더의 진정성을 알아가는 거죠. 늘 해오던 일만 하는 그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처음 해보는 이런 비일상적인 일들도 해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리더는 변혁적 리더다. 환경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네 번째 리더십은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리더가 사회복지조직에 필요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윤리가 아니라 가치이죠. 가치. 가치는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라떼. 이렇게 나는 그냥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이스를 먹겠다 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얼어 죽는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얼어 죽어도 코트. 영하 30도라도 나는 파카가 아니야. 패딩이 아니야. 난 코트야. 패션이 중요해. 그 사람의 취향인 거죠.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어느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지는데 자, 135페이지에 보면 방향성이 있죠. 외부를 지향할 수도 있고 내부를 지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 바깥에 신경 쓰느냐 조직의 안쪽에 신경 쓰느냐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통제, 지도 감독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의 방향 중에 어디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조합이 있겠네요. 외부를 지향하면서 유연한 리더. 하지만 외부를 지향하는데 직원을 통제하는 리더. 또 거꾸로 조직의 내부를 지향하면서 유연한 리더. 또 거꾸로 조직의 내부를 지향하는데 조직을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리더.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선호하십니까? 정답은 없죠.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서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좋았다라는 것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내부보다는 외부를 지향해서 외부의 후원금, 기부금 따내려고 하고 또 직원들을 통제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재량, 유연성을 발휘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리더가 사회복지조직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지향, 그러면서 유연성 추구한 리더. 우리는 이를 비전 제시형 리더라고 부릅니다. 비전. 관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말이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오, 대박 사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좀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리더가 계속 보여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하 직원들도 따르고 그럼 당연히 그 조직은 성장하겠죠. 근데 거꾸로 이쪽입니다. 조직의 내부를 신경 써요. 후원금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직원들을 통제해요. 잘하고 있나? 오늘 업무 계획 써내, 업무 일지 써내, 주간 계획 써내, 주초 회의를 해. 그럼 이게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조금 급변하는 환경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쭉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또 이 리더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론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부하 직원에 대한 리더십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이론까지 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리더십, 섬김 리더십입니다. 이제 MZ 세대, 아니 이제 G 세대에서 알파까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잘파 세대가 조직에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X세대의 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관장님이 뭘 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달려서 관장님 제가 할게요 였다면 지금은 관장님이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저걸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예전에는 관장님이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관장님이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 예전에 직원일 때는 그런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나 때는, 이거죠. 나 때는. 관장님 자꾸 우리 때는, 내가 직원일 때는 이러면 직원들이 싫죠. 그 말 듣는 게. 그러면 다른 조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MZ세대, 잘파 세대가 조직에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 리더가 먼저 그러면 그들을 섬기자. 지시하고 타박을 주지 말자. 그래서 리더가 먼저 자세를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갖추면 팀원들도 사람인지라 뭐 관장님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 이게 아니라 관장님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네. 우리도 저렇게 하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솔선수범해야지 부하 직원 보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부하 직원들 마음속에는 자기는 지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조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 서번트, 봉사하는 리더십 이게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님들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제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기관장이 오히려 이렇게 격이 없이 그러니까 막 권위주의 이게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팀원들을 섬기고 서포트할 때 직원들이 오히려 그런 리더를 존중하더라. 그 섬김 리더십의 특성은 섬긴다. 팀원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는다. 또 그거를 한 번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신뢰를 보여야 된다. 또 조직의 전체 성과보다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개별화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래서 팀원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직원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그 정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라떼는 이래서는 안 되고 먼저 다가가서 많이 힘들지. 조직에 처음 새롭게 몸담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는 공감. 때로는 부하 직원들의 먼저 솔선수범하다 보면 리더 자신이 희생하는 면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휴가를 가는데 뭐 예를 들어 2025년 5월 달에는 긴 휴일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5월 1일 근로자일부터 해서 대체 휴무일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장님이 혼자서 5월 2일 금요일 날 나 휴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관장님 좋겠다. 그럼 관장님은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쭉 쉬는 거야? 6일 내내 좋겠다. 근데 관장님이 나는 이날 휴가 안 쓸 테니까 우리 직원들 먼저 써. 이렇게 먼저 희생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리더로서 인정을 하겠죠. 또 모든 팀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고 또 우리 조직의 성장보다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게 섬김 리더십의 특성입니다.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유는 조직에 잘파 세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 이론이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자, 보시면 지시, 시키는 명령, 복종하도록 독선, 권위를 내비치는 리더십. 여러분 선호합니까? 선호하지 않죠? 자, 두 번째, 같이 하자. 이런 거 어떻게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욕구 수집도 하고 이런 시간은 좀 소요될지 몰라도 많은 일들의 구성원을 참여하게 하는 리더십. 제일 선호합니다. 민주적 리더십. 자, 자율적, 위임적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는데 관장님이 알아서 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관장님, 코로나가 너무 확산 중인데 다른 기관들은 휴관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글쎄다. 뭐 알아서 해. 자유롭게 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저 관장님 5월 1일 휴무이고 그다음에 대체 휴무 시작되는데 5월 2일 날은 조금 오전 근무만 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알아서 해. 이 말은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모호하잖아요. 그죠? 자율적으로 판단해.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럴 때는 관장님이 글쎄 그럼 한번 그 의견 수렴해보자. 5월 1일 날 그냥 오전 근무만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 그냥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손? 그럼 5월 2일 날은 오전 근무만 하고 대신에 그 다음 주에 열심히 하는 거 파이팅 하는 거 어때? 그래? 그럼 그렇게 결정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사회복지 조직에 필요한 리더는 참여적 리더십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율적 리더십은 알아서 해 일 테니까요. 예를 들면 구성원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이 위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깔때기가 있는 거죠. 깔때기. 조직에는 여러 가지 위계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 맨 말단에 있는 사회복지사일 겁니다. 그럼 바로 위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팀이 있죠. 팀장님이 있을 거고요. 그 바로 위에는 과장님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 바로 위에는 부장님이 있을 거예요. 기관에 따라서는 국장님이라고도 하죠. 그 바로 위에는 기관장이 있을 거예요. 또 센터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지만 이 위에 있는 이 사람들 간의 리더십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최고 관리자, 흔히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의사결정 잘해야 돼요. 급변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 변화, 혁신 이런 걸 추구합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 예를 들면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조직을 리드, 혁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바로 밑에 있는 팀과 팀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관장님을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욕하고 팀장님한테 와서 관장님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관장님한테 가서는 김 팀장, 박 팀장 일 너무너무 잘합니다. 설령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팀장님한테 가서는 관장님이 너희 엄청 칭찬하더라. 이렇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중간관리층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위아래. 그죠? 그래서 팀장까지 승진은 업무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하게 될지 몰라도 부장 승진은 대부분 업무 실적만큼이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중간관리층의 리더십,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위 관리층, 즉 팀장급은요. 일단 인간관계보다는 우리 팀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사례관리 팀장이면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을 잘 줘야 되겠죠? 서비스 제공 팀장이라면 직원들이 프로포잘, 사업계획서 가지고 왔을 때 피드백을 잘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관리층은 업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야 됩니다.
교수님, 공평함은 왜 팀장에게만 중요하나요? 모두 중요하죠, 모두. 하지만 만약에 성과와 보상을 한다면 어떤 단위로 보상을 하겠어요? 팀 단위로 보상을 하겠죠? 사례관리팀의 보상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그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골고루. 그죠? 부장님한테 이거를 이제 나눠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팀별로 보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대하는 건 맞지만 팀장에게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부장님이 나를 차별한다라는 걸 느낄 일은 잘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얼굴 보는 팀장님이 나를 차별하는 건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위 관리층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의 리더십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면은요,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줄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 어떤 신념, 어떤 이념, 어떤 관습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문화라고 하니까 조직 문화라고 한다면 그 조직 특유의 구성원들의 공유된 인식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 탄탄하게 강하게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조직 문화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의 기능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한데 묶어주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 일체감, 안정감, 충성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할 때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죠? 천군백군 팀을 나누면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다가도 응원하면서 친해지잖아요.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관에 가보면 같은 색깔 조끼 입고 근무복 입고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 복장에 대해서 우리는 청바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슬랙스, 세미 정장 이렇게 그 조직마다의 이제 내부 지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가 잘만 관리를 하면 조직의 일체감, 결속력, 안정성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강하면 구성원들의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또 구성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조직 문화에 매몰되어서 조직이 뭔가 새로운 혁신을 보여야 될 때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도 가집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럼 조직 문화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뭔가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었을 때 기관장, 법인 대표, 이사장님이 조직을 만들었다면 딱 만들어질 때부터 문화가 형성되죠. 부처님의 자비정신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냐, 하느님이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에는 형성 단계부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 유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유지가 되려면 우리 조직 문화에 딱 맞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자가 교체되거나 기관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위탁 법인이 교체가 되어서 원래 우리 어느 종교법인이 운영했는데 이제 어느 시민단체가 우리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조직 문화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우리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하여 변화가 어렵다면 우리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조직의 문화를 잘 관리하면 우리 조직의 성과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라고 하죠. 워라벨. 그래서 워라벨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고 여기서 워크 패밀리입니다. 일과 가정을 두 개를 양립 혹은 조화 혹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냐 아니냐가 성과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은 탄력근무제도 없어, 모성보호제는 1도 없어. 그럼 유능한 직원들은 다 그만둘 겁니다. 근데 우리 조직은 모성보호제도 잘 돼 있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고 그러면 대체 인력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신입 직원들도
나 여기서 일하면 나도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쭉 근속해서 우리 부장님처럼 이렇게 승진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동기부여가 돼서 성과를 내겠죠. 근데 출산휴가 갔다가 오니까 설마 육아휴직 갈 건 아니지? 이런 조직 분위기. 남자 직원인데 육아휴직을 가능해? 뭐 이런 분위기. 그거를 지켜보는 심리 직원들은 여기서는 출산하고 임신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결혼할 때는 그만두고 이직해야겠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는 신용만 하자.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조직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죠. 남성들 육아휴직 쓰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출산하고 오면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1시간 일찍 출근, 1시간 늦게 퇴근,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이런 식으로 그 근무 시간을 맞추면 출근 퇴근 시간은 좀 자유로운 이런 조직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도 우리의 관리 대상입니다. 리더십만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7장 리더십 이론이기 때문에 앞서 사회복지 조직 이론하고도 섞여져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이다.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 막 섞여 있어도 문제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7장 마치고요. 우리는 8장에서 다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